안녕하세요 여러분. 직탐닷컴 회계원리 파이널 강의를 맡게 된 김한영입니다. 일단 작년과 달라진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교재 편집이 좀 달라졌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론이랑 그 문제랑 이제 같은 책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분리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실검과 온라인 강의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호흡을 하면서 진행할 거니까 그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조금 더 이렇게 생동감 있는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리엔테이션하고 바로 시작을 할게요.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나눠드린 목차를 한번 보세요. 이제 목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차가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야 될 것들을 이제 표시하고 있기도 한데 뭐냐면 이게 바로 출제자의 의도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제가 11강을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4번 강의를 할 거니까 보면 이제 하루에 한 3강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회계 기초에서는 항상 매년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면 항상 앞 페이지에 나오는 거기 이제 약간 쉬운 개념들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항상 매년 2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시면은 그 회계의 기초하고 난 다음에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는 게 처음에 아마 등장할 텐데 그거는 제가 쭉 뒤로 해가지고 결산과 재무제표 쪽에 이제 빼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두 개가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에 가려고 이제 파이널 강의다 보니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2강부터 9강까지가 계정 과목별 회계 처리예요.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수익, 비용 이 각 계정 과목별로 회계 처리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20문제 중에서 한 70% 정도는 거기서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산과 재무제표 쪽에서는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표회계 문제는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20문제가 구성되고요. 이 회계원리라는 과목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모든 그 파트에서 한 문제 이상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만 공부하고 다른 건 이제 버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양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느끼는 과목인데 제가 거의 이 파이널 강의에서는 제가 이 목차를 보시면 출제가 되는 개념만 제가 딱 수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들어가시면 시험을 만점 받는 데는 거의 부족함이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수능이 지금 한 54일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가볍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계 원리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만나지 못한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업과 관련된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사업경제에서 배우잖아요. 근데 사업경제에서 배운 거 개념들을 이제 저희가 알다시피 분계장, 회계 처리를 하는 과정이니까 이게 기업 용어도 익숙하지 않은데 회계 처리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느끼는 건데 첫 번째는 기본 개념을 아는 거예요. 기본 개념. 당연한 얘기겠지만 제가 강의를 하면서 기본 개념을 이제 좀 중요한 거는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물론 사업 경제 시간에도 배우는 거지만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 이 기업과 관련된 용어들이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그 다음이 이게 다 되면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그 본 교재 이론만 나와 있는 그 부분에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 겁니다. 기출 문제. 아까 그 앞서 강의에서도 강조를 하셨듯이 EBS 문제는 저도 받고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EBS 문제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랑 약간 동떨어진 문제들이 좀 있어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약간 비교해서 말씀드릴 때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기출 문제는 이제 제가 그 개념들에 맞춰서 다는 못 풀어드리고 중요한 문제만 풀어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6월, 9월 모의평가가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이번 2016 수능 문제가 이제 요걸 바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 출제를 하시는 이제 교수님들이랑 선생님들이 이걸 가지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제 중요한 개념을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고, 이때부터는 제가 이제 2016년도 수능에 출제될 문제들을 한번 예상해보는 그 수준까지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바로 이제 회계의 기초부터 바로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를 하셨잖아요. 점심 식사를. 그러니까 되게 잠이 오는 시간이에요. 저도 이제 수험생활 할 때 보면은 이 시간이 제일 괴로웠어요. 밥 먹으면 졸린데 이제 앉아서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제가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재수를 했는데, 재수할 때 제가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수능 시험장에 가서도 이 밥을 먹으면 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수를 할 때 1년마다 점심시간에는 김밥만 먹었어요. 김밥만 뭐 그 KB 헤븐이라고 그 김밥 잘하는 집이 있어요. 그 제 학원 바로 앞에 KB 헤븐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모든 김밥을 다 먹었어요. 돌아가면서 피망 김밥도 먹었어요. 피망 김밥 먹어보셨어요? 잠이 안 와요. 먹으면 잠이 안 와. 그래서 수능 수험장에 김밥을 들고 들어가려고 1년 동안 김밥만 먹었던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만큼 이제 본인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이 시간을 견뎌내셔야지 꼭 원하는 결과가 있을 거라는 의지를 다지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1강 회계의 기초. 자, 회계.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 이 회계가 뭐죠? 뭐냐면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예요. 그럼 회계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인데, 이거를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시다시피 내부 회계 이용자가 있고 외부 회계 이용자가 있는 거예요. 이 내부란 말은 회사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부. 당연히 외부는 회사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겠죠. 내부, 회사 내부에는 누가 있죠? 사장님도 있고 직원도 있고 다 있죠. 근데 여기는 경영자라고 통칭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영자. 그 다음에 외부에는 크게 세 가지 주체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상업경제 시간에도 용어가, 이 똑같은 용어가 나오는데, 투자자 또는 주주라고 불러요. 주주. 그 다음에 채권자,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사람을 또 다른 말로는 금융기관이라는 말로 써요. 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기 때문이에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채권자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체가 정부예요. 정부. 왜? 정부에서 세금을 걷잖아요. 세금을, 기업들이 벌어들인 소득의 기초에서 세금을 거두려면은 당연히 그 재무제표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회계를. 이 정부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과세당국이라고 해요. 과세당국. 좀 말이 어려운데, 과세, 세금을 부과하는 당국이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세 개. 지금 방금 제가 짧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제가 매년 한 문제 100% 나온다는 거. 100%입니다. 네. 보시면은 이렇게 교재를 한번 볼게요. 그 내부 이해 관계자랑 외부 이해 관계자가 나눠져 있고, 거기에 경영자가 있어요. 경영자는 이제 경영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유용한 정보 나왔죠? 그 다음에 외부 이해 관계자, 투자자, 채권자, 정부 이렇게 하고 거기 보시면 항상 공통되는 단어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게 왜냐하면 회계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 주체들이 4개의 주체가 있잖아요. 지금 경영자, 투자자, 채권자, 정부 이 사람들을 위한 회계를 다르게 불러요. 그거 보시면은 제가 음영 처리 해놨잖아요. 자, 경영자의 경영 의사 목적에 부합하는 회계를 뭐라고 하냐? 관리회계. 그다음에 투자자와 채권자는 이제 목적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묶어서 이분들을 위한 회계를 뭐라고 하냐? 재무회계. 그다음에 정부를 위한 과세 소득을 결정하기 위한 회계를 뭐라고 하냐? 세무회계. 이렇게 3개가 있죠. 3개. 자, 이 3개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자, 제가 잘 안 하는데 팁을 하나 드릴게요.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 문제가 나왔는데 그 보기를 보니까 막 관리회계, 재무회계, 세무회계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은 재무회계를 찍으세요. 재무회계가 답이에요. 나 정말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1번 문제인데 그러면은 재무회계를 찍으세요. 왜? 이유가 있어요. 제가 괜히 이렇게 막 이거 찍어라 이러면은 약하는 사람 같잖아요. 이거 100%는 아닌데 99.9% 나와요. 99.9%. 사실 100% 나오는데 0.1%의 가능성으로 저를 좀 방어하려고 99.9%라고 하는 건데 재무회계가 나오면 재무회계 찍으세요. 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11강에 걸쳐서 강의할 모든 내용은 다 재무회계랑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회계는 다 재무회계예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회계는 다 재무회계다. 세무회계 안 배워요. 관리회계 안 배워요. 왜? 우리 경영자랑 정부가 아니니까. 그죠? 재무회계만 배웁니다. 그러니까 답이 재무회계인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안 믿는 눈초리인데 제가 나눠드린 문제를 한번 보세요. 문제. 출제 포인트 해가지고 제일 첫 번째가 이제 회계 정보 이용자 이용 목적에 따른 회계 분류 하나 둘 셋 네 문제 있는데 맨 마지막 문제를 보세요. 보기를 보니까 무슨 회계 나오죠. 답이 뭐다? 재무회계다. 읽어봐요. 한번 읽어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기업의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는 뚜루루루루루루루 외부 회계 정보 이용자인 투자자. 자, 투자자를 위한 회계가 뭐다? 재무회계다. 답이 재무회계예요. 제가 이렇게 재무회계를 찍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랬더니만 출제를 하시는 분이 제 강의를 들은 것 같아요. 재무회계가 답인 게 안 나오고 이거를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번에 9월 달에 모의평가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풀어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사실 제일 첫 번째 문제. 다음은 정보 이용자에 따라 회계를 분류하여 설명한 내용이다.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회계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가나 다 나오죠? 그럼 답이 뭐죠? 가는 뭐죠? 재무회계. 나는 뭐죠? 관리회계. 다는?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이 이제 4번이 되는 거죠. 쉽죠? 이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 자, 더 설명 안 드리고 이거는 마무리를 할게요. 1.1 목차에서 1.1이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회계는 기록을 하는 활동이에요. 기록을. 근데 뭘 기록을 할까요? 아무거나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 마시고 있는데 기록을 하는 건 회계가 아니에요. 왜? 물 마시는 거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회계는 회계상의 거래에 대해서 회계 처리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럼 회계상의 거래가 뭐냐? 자, 거기 제가 이게 이제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건데 공통 분모를 제가 노란색으로 이제 음영으로 처리를 해놨죠.
자, 보시면은 회계상의 거래. 그래서 그 음영 처리된 부분은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거랑 회계상의 거래가 똑같은 거예요. 보시면 상품의 매입과 매출, 거래죠. 현금의 수입과 지출, 거래. 금전의 차입과 대여, 거래. 외상 대금의 회수와 지급, 건물의 구입, 종업원 급여의 지급. 이거 다 거래라고 보죠, 우리 기본적으로. 근데 왼쪽에 한번 보세요. 화재, 도난, 분실, 파손, 대손, 감가상각.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거래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죠? 화재가 났어. 학교가 막 불타고 있어요. 와, 거래가 일어났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도난. 막 옆에 친구가 깡패한테 돈을 뜯겼어요. 거래가 일어났네?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는 그것도 거래다. 옆에 친구가 도난당했어요. 거래가 일어났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알았죠? 물론 수능 치고 난 다음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수능 치기 전까지만 그렇게 하세요. 자, 화재, 도난, 분실, 파손 뭐 이런 거 다 거래다. 자, 그렇게 그게 중요한 거죠.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물건을 주문해요. 그리고 누군가와 계약을 하죠. 그다음에 뭐 담보 제공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내가 물건을 빌리면서 내가 뭐 집을 담보로 맡겨놓는다든지 이런 전담보 같은 그런 거를 담보 제공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는 일상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거래라고 볼 수도 있는데 회계에서는 거래가 아니에요. 왜? 이 회계상 거래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기업의 재무 상태. 그 위에 제가 적어놨는데 재무 상태라는 말이 좀 어렵죠? 이게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말이에요.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에 변동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보시면 주문을 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책상을 주문을 했어요. 내가 아직 돈을 주지 않았죠. 자산이 변동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은 제가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정도 감만 익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파이널 강의다 보니까 조금 두서가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지금 왜냐하면 그 중간중간에 이제 기본 개념들을 제가 지금 생략을 하고 넘어가기 때문인데 거래 요소가 뭐죠? 거래 요소는 이제 자산, 부채, 자본, 그다음에 수익, 비용 요걸 말합니다. 요 5개. 요건 다 아시잖아요. 뭔지. 그러니까 제가 이걸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5개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 요거를 이제 결합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뭐 회계의 이중성 뭐 이런 거 다 들어봤죠? 차변이랑 대변이랑 뭐 같아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건 이제 워낙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을 텐데 물론 이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 차변, 대변. 요걸 쉽게 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산은 어디 계정이죠? 차변. 부채는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돼 있죠.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 그러니까 증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세요. 항상 증가를 기준으로.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 자본이 증가하면 대변, 수익이 증가하면 대변, 비용이 증가하면 대변. 그럼 감소하면 반대로 가는 거예요. 자산이 감소, 대변. 아시겠죠? 자산을 기준으로 반대로 생각한다. 자, 제가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리프레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초반이라서 조금 쉬운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되새긴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토픽 거래의 종류예요. 거래의 종류. 거래 종류에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아까 그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랑도 연관이 있는데 수익 비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개를 했는데
수익 비용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교환 거래라고 해요. 교환. 그냥 자산 부채, 자본끼리 교환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수익이 있다. 수익만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손익거래라고 합니다. 손익거래. 수익이 등장하면. 이 두 개가 같이 결합된 경우도 있어요. 자산 부채 동시에 변동하고 그 다음에 손익도 같이 나오고 그런 거를 우리가 거기 나와보는 혼합거래. 혼합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그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되새김질 했고요. 쉬우니까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이 부분은. 자, 그리고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제가 나눠드린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제가 풀었죠. 그 출제자의 의도가 뭐였죠? 회계 정보 이용자에 따른 회계의 분류였어요. 항상 문제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회계의 분류에 대한 수업 장면이다. 가의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외부 이해 관계자로 적절한 것을 고른 것은. 자, 가 뭐죠? 재무회계. 무조건 재무회계예요. 재무회계를 이용하는 사람 누가 있죠? 그렇죠. 투자자와 채권자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인 거예요. 경영자를 위한 거는 관리회계, 정부를 위한 거는 세무회계.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쉽죠? 자, 세 번째 문제도 한번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가에 들어가는 건 뭐죠? 관리회계죠. 경영자를 위한 거니까. 나는?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너무 쉬워서 이거는 틀릴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회계상 거래. 회계상 거래는 이번 모의평가에는 출제가 안 됐어요. 이 출제자 의도는. 근데 제가 중요한 개념이니까 그래 넣어놨습니다. 2013 평가원 6월 모의평가 1번이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선생님의 설명에 해당하는 거래로 옳은 것은, 그래서 모든 거래가 회계 처리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회계 처리 대상이 되는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감하는 경제적 사건을 말한다. 그래서 회계상 거래가 설명되고 있죠. 자, 회계상 거래가 뭔지 찾는 거예요. 자, 1번. 상품을 주문하다. 주문하는 그것 자체는 거래가 아니라고 했죠. 왜? 자산 부채가 변동을 하지 않으니까. 자, 2번. 은행으로부터 현금을 차입하다. 자, 현금이 들어오고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늘은 거죠. 그러니까 회계상 거래. 정답은 2번인 거예요. 자, 3번도 한번 볼게요. 임차 계약을 맺다. 계약을 맺은 거 그것 자체는 재무 상태를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구입하기로 결정하다. 구입을 해서 노트북이 왔으면은 자산이 늘어난 거니까 거래인데 그냥 결정했다. 내 마음속에 결정을 한 거죠. 거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을 채용하다. 종업원을 채용하다. 채용해가지고 막 돈을 준다. 뭐 이러면은 이제 돈이 나가는 거니까 거래인데 채용한 것 그것 자체는 거래가 아니에요. 이거 채용이라는 게 약간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거래는 아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제 파이널이니까 2번 분계를 한번 끊어볼게요. 분계 여러분들 다 끊을 줄 아셔야 돼요. 계정 과목이 차변엔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차입을 했으니까 10,000원 이렇게 되겠다. 1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대변원은 계정 과목이 뭐죠? 그렇죠. 차입을 했으니까 차입금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뭐 단기로 차입했다, 뭐 장기로 차입했다라는 말이 안 나오니까 그거는 생략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 문제.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에서 이번 모의평가에 또 출제가 됐죠. 6월 모의평가에 보시면은 이 분계장에 있는 거래랑 동일한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가 나타나는 계정으로 옳은 것은 해서 약간 조금 총계정 원장에 나와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라고 한 문제예요. 근데 어렵지 않다. 자, 분계장에 있는 거래가 어떤 거래인지부터 알아보죠. 자, 단기 대여금이 차변에 있고 현금이 대변에 있어요. 뭐죠? 단기 대여금 무슨 계정이죠? 자산 계정이죠. 자산 계정이에요. 단기 대여금. 내가 누구한테 대여를 했어요. 내가 이제 학생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대여. 그러면은 내가 학생한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자산이에요. 자산. 현금은
당연히 자산. 차변에 있으니까 증가, 대변에 있으니까 감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를 거기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 총계적 원장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1번부터 차근차근 볼게요. 1번. 자, 현금인데 현금이 총계적 원장에 지금 차변에 20만 원이 찍혀 있죠.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명목이 뭐냐? 자본금이란 거예요. 자본금. 이런 붕괴가 지금 1번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죠?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아닌 거죠. 그 다음 2번. 보통 예금이 들어왔어요. 보통 예금. 근데 명목이 뭐죠? 선수금이죠. 선수금 계정이 여러분들이 뭐 알고 계시겠지만 나중에 기타 채권과 채무에서 배울 건데 계약금을 받은 거예요. 계약금을 받았을 때 이제 선수금이라는 계정을 써요. 왜 선수금이라는 계정을 쓰냐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수금 미리 먼저 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돈을 받았으니까 상대방한테 물건을 넘겨주거나 뭔가 이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채 계정인 거예요. 부채 계정. 부채 계정. 보면 자산의 증가, 부채 증가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죠. 3번. 당좌 예금. 당좌 예금. 차변 자산 계정이죠. 그다음 현금. 이 분기를 보면 딱 떠올라야 돼요. 현금을 주면서 당좌 예금에 예입을 한 거예요. 그런 거래예요. 이게 보면 당좌 예금 자산이죠. 현금 자산이죠. 그러니까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4번도 해볼게요. 자,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이 뭐죠? 부채죠. 외상 매입금. 물건을 외상으로 매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 근데 상품을 사면서 외상 매입을 했겠죠. 상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상품은 자산의 증가, 외상 매입금은 부채의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5번 마지막.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을 했나 봐요.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증가했는데 단기 차입금이 당연히 증가하니까 현금이 증가하겠죠? 현금을 차입하니까. 자, 이렇게 보면 현금의 증가, 부채의 증가. 이것도 아닌 거죠. 쉽죠? 네, 이렇게 이게 총계정 원장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그 다음에 작년 수능 기출 문제네요. 작년 수능 기출에서도 이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가 나왔고 이번 모의평가에서도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가 나왔고 그러니까 나온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2번 문제였네요. 자, 거래 및 붕괴가 나와 있고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번에는 현금으로 계약금을 받은 게 아니라 지급을 했어요. 그럼 무슨 계정을 쓰는지 아세요? 그렇죠. 자산 계정인데 아까는 선수금이었잖아요. 받은 거니까 이번에는 준 거니까 선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풀 때 선급금을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하시면 알아야 된다. 선급금 10,000원. 가는 선급금 10,000원. 요거예요. 그 다음 위상품이 주문하여 인수하고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외상으로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정강이 뭐죠? 그치,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입니다. 아까 잠깐 봤죠? 외상 매입금. 잔액이니까 40,0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보면은 이거는 선급금이 증가했으니까 자산의 증가, 외상 매입금이 증가했으니까 부채의 증가. 그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가 이제 작년 수능 기출 3번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하고 완전히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래 요소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라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계정 과목이 뭐죠? 그렇죠.
재무상태표 개정에 해당한다. 재무상태표 개정에는 뭐가 있죠?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돼 있죠. 자산, 부채, 자본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증가는 해당 계정의 대변에 기입하고, 대변에 기입하니까 뭐죠? 부채 아니면 자본이란 얘기죠. 자, 부채 아니면 자본. 자, 그럼 부채 아니면 자본으로 이제 줄었어요. 자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채네요, 부채. 부채를 찾으면 돼요. 아까 말했던 선수금과 미지급금 이 부채죠. 그래서 기억 디귿 2번이고, 니은 영업권은 이제 자산이에요. 아시겠죠? 무형자산입니다. 자산. 그다음에 리을 이익준비금은 자본 항목이에요. 자본 항목. 나중에 다 뒤에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배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거래의 종류. 이번 그 모의평가에 또 나왔어요. 자, 거래의 종류로 옳은 것은 해서, 자 보시면은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를 보세요.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했죠. 그러니까 손익이 안 나와 있죠. 수익 비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다? 교환 거래다. 자, 1번. 자, 그다음에 다음 문제. 9월 모의평가 1번에 또 나왔어요. 거래의 종류가. 가가 뭐죠? 교환 거래. 세 개 중에 손익 거래랑 혼합 거래가 나와 있으니까 교환 거래다. 자, 그럼 교환 거래를 찾으면 돼요. 시원해지겠네요. 잠깐 여러분 졸리시죠? 잠을 깨고 곧 시원해집니다.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잠을 깨시기 바랍니다. 지금 졸고 있는 거 다 알아요. 자, 바로 시작할게요. 교환 거래. 자, 교환 거래는 손익 계정이 안 나오는 거다. 자, 1번 전기요금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무슨 거래죠? 손익 거래예요. 손익 거래. 현금 지급했으니까 현금 나가겠죠? 이 상대 계정은 뭘까요? 그렇죠. 전기요금, 수도 광열비예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파이널이니까 수도 광열비. 비용이죠? 손익거래. 자, 2번 광고 선전비 30만 원을 당좌 수표로 발행하여 지급하다. 당좌 수표, 당좌 예금 나가겠죠? 다음 상대 계정 뭐죠? 그렇죠. 광고비는 광고 선전비. 마찬가지로 나중에 배웁니다만 해볼게요. 3번. 요거는 그러니까 2번은 손익거래. 3번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당좌 예금 계좌에 입금되다. 자, 당좌 예금 입금. 당좌 예금이 늘어나겠죠. 차변에. 다음. 그렇죠. 이자가 들어왔으니까 이자 수익이겠죠.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이 수익 계정이죠. 손익거래. 4번 매출처의 외상 매출금 50만 원을 동점 당좌 수표로 회수하다. 자, 외상 매출금을 당좌 수표로 회수했대요. 당좌 수표가 늘어났죠. 당좌 수표는 당좌 예금 똑같고 계정은 다음 외상 매출금 감소하겠죠.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으니까 자, 이건 뭐죠? 자, 자산. 그러니까 교환 거래요. 정답은 4번. 자, 그다음 5번도 한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단기 차입금 3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을 지급했는데 얼마를 지급한 거죠? 그렇죠. 단기 차입금 원금하고 이자를 동시에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단기 차입금을 갚았으니까 단기 차입금이 없어지겠죠? 30만 원. 그 다음에 이자를 같이 지급했어요. 그러면 계정이 뭐죠? 그렇죠. 이자 비용이죠. 요런 거래를 뭐라고 한다? 혼합거래. 그래. 이게 혼합거래입니다. 혼합거래 얘가 바로 나왔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4번.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는 뭐죠? 손익거래. 손익거래를 찾으라는 말이죠. 자, 요거는 제가 쓰지 않고 한번 해봤으니까 한번 그냥 눈으로 풀어볼게요. 1번 현금을 당좌 예입하다. 교환거래죠. 다음 2번
현금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출자라는 말이 이제 자본금이에요. 자본금.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교환거래. 그다음 3번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수도광열비. 그러니까 손익거래. 그다음 4번. 정답은 3번이죠. 4번 외상 매입금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뭐죠? 교환거래죠. 교환거래. 맞나요? 맞아요. 5번 비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월말에 지급하기로 한다. 요건 분기 어떻게 될까요? 차변 계정 뭘까요? 대변 미지급금이죠. 그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